부의 창출에도 발전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후진국은 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중진국은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하며, 선진국은 재테크, 즉 돈 관리로 돈을 벌어야 한다. 이 짤막한 한 문장 속에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부의 방정식까지 관통하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리가 왜 그토록 타당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후진국은 일, 즉 노동으로 돈을 번다는 단계입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인프라도 없는 초기 경제 상태에서 국가와 개인이 가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몸, 즉 노동력입니다. 몸을 쓰고 시간을 투입하는 1차 산업이나 단순 임가공 중심의 제조업을 통해 부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이때는 노동력 그 자체가 가치 창출의 유일한 원천이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눈물겨운 축적의 시간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시작은 내 몸을 바친 정직한 노동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노동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건비가 오르면 단순 노동만으로는 성장의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이 시점이 중진국의 단계이며, 이때부터는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몸을 움직여 일하는 수준을 넘어 공장을 세우고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구조를 짜야만 노동의 한계를 넘어 경제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노동을 파는 단계에서 타인의 노동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단계로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고도화된 선진국 단계에 이르면 부의 원천은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바로 재테크와 자산관리, 즉 자본금융의 단계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막대한 자본, 즉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매년 두 자릿수씩 경제가 성장하진 않지만 그동안 쌓인 돈의 힘은 엄청납니다. 이때는 인건비와 규제가 높아 국내에서 단순한 사업으로 큰돈을 벌기가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대신 잘 갖춰진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전 세계의 유망한 자산, 즉 주식,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본을 스스로 증식시키는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즉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압도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국가 경제의 발전 단계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 성장 단계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1단계에서는 내 몸을 바쳐 일을 하고 노동소득을 얻어 시드머니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후진국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나만의 무기나 시스템을 만들어 소득의 단가를 높이는 사업의 단계, 즉 중진국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3단계에서는 내가 직접 뛰지 않아도 내가 모은 자산이 스스로 굴러가며 돈을 벌어다 주는 재테크와 돈 관리의 단계, 즉 선진국의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내 몸을 움직이는 1단계 노동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경제 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논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분명합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후에는 나만의 사업과 전문성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최종적으로는 철저한 돈 관리를 통해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선진국형 구조로 내 삶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단계는 지금 어디쯤 와 계시나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노동에서 시스템으로, 그리고 시스템에서 자본으로 이어지는 이 명확한 부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시는 몸을 움직이지만 질문은 마음을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예약 스케줄을 확인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매장 인테리어와 제품 재고까지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원장님을 지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아마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직원 관리라고 답하실 겁니다. 얘들아, 수건 좀 제때 채워놔라. 고객님 오시면 인사 크게 하라고 몇 번을 말하니? 샴푸대 정리 정도는 기본이야, 기본. 입에 달고 사는 잔소리들 익숙하시죠?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혹은 눈에 보일 때마다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원장님이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은 몸을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딱 지시받은 만큼만 움직입니다. 원장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면 귀신같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즘 애들은 능동적이지 못해, 주인의식이 없어 라며 한탄해보지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시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이 지시하는 순간
직원의 뇌는 생각을 멈춥니다.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될 뿐이죠. 미용은 감정을 다루는 예술이자 서비스업인데 영혼 없이 몸만 움직이는 직원이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경영자였는지 아니면 직원의 잠재력을 깨우는 리더였는지 말이죠. 경영학의 석학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미래의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오늘날 미용실 경영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질문이 가진 힘은 강력합니다. 질문은 직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왜 미용실 원장에게 질문 경영이 필요한지 3가지 이유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직원의 생각을 깨웁니다. 예약 손님 늦으시니까 전화해봐 라고 지시하면 직원은 기계적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하지만 오늘 예약하신 오후 고객님이 15분째 안 오시네. 어떻게 하면 고객님이 무한하지 않게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직원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고객이 편안할지, 다음 예약에 차질이 없을지 스스로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질문은 자발적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이 시킨 일에는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잘못되면 원장님이 시켜서 한 건데요. 라는 핑계가 뒤따르죠. 하지만 자신이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내놓은 해결책에는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니 잘 해내야지. 라는 주인의식은 바로 여기서 태어납니다. 셋째, 질문은 존중과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지시는 너는 모르니까 내 말대로 해. 라는 하대의 뉘앙스를 풍기기 쉽습니다. 반면 질문은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너의 역량을 믿어. 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직원은 자신을 전문가로 대접해주는 원장님을 위해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질문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잔소리를 질문으로 바꾸는 마법의 대화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상황별로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상황으로 직원의 매출이 정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기존에는 너 이번 달 매출 왜 이래? 인스타 업로드 좀 열심히 하고 신규 고객한테 클리닉 제안 좀 적극적으로 해. 라고 지시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소미 디자이너, 요즘 매출 때문에 고민이 많지? 내가 보기에 너 실력 정말 좋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내 가치가 고객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두 번째 상황은 인터넷 샴푸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기존에는 아까 샴푸할 때 물 온도 체크 제대로 안 했지? 고객님이 뜨겁다고 하셨잖아. 신경 좀 써. 라고 지시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소미 씨, 아까 고객님이 샴푸할 때 조금 불편해하셨던 것 같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래? 다음번에 같은 고객님이 오셨을 때 더 만족스러운 샴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 세 번째 상황은 매장 청소 상태가 불량할 때입니다. 기존에는 코너에 머리카락 다 쌓인 거 안 보여? 빨리 빗자루 들고 쓸어. 라고 지시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얘들아, 잠시 이쪽으로 와볼래? 만약 내가 첫 방문한 고객이라면 지금 우리 매장의 이 구석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쾌적한 매장을 유지하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어떠신가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자는 직원의 행동을 단기적으로 제어하지만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후자는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게 만들며 성장하게 합니다. 물론 지시를 질문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시하고 빨리 끝내지 언제 묻고 기다려주나 하는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질문 경영은 원장님의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직원이 서툰 대답을 하더라도 들어주어야 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장님, 미용실의 진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최신 인테리어? 좋은 약재? 아닙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직원이 원장님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일하는 매장은 고객이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공기는 차갑고 서비스는 건조하겠죠? 반면 질문을 통해 존중받고 스스로 생각하며 성장하는 직원이 가득한 매장은 활력이 넘칩니다. 그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달되어 단골 고객이라는 최고의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경영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위를 내려놓고 직원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든 가위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듯 오늘부터는 원장님의 대화에 질문을 담아 직원의 마음을 디자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시는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질문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직원의 마음이 움직일 때 원장님의 미용실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미용실 원장님들의 멋진 리더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누는 인사말,
안녕히 가세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친절한 이 끝 인사가 사실은 고객과의 관계를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단절의 대화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당장 이 인사말 하나만 바꿔보세요. 미용실의 한 달 매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문을 나서기 전 안녕히 가세요. 대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고객님, 다음 달 몇 일쯤 파마하실 때 뵙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첫째, 고객에게 다음 방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머리가 지저분해지거나 손질이 안 될 때 비로소 미용실을 찾습니다. 즉, 필요성을 느낀 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인 소비를 하죠. 하지만 헤어 디자이너는 모발의 성장 속도와 스타일의 유지 기간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먼저 다음 달 이 시기쯤 파마를 하셔야 지금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짚어주는 순간 고객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방문 타이밍이 각인됩니다. 둘째, 당연히 다시 올 단골 고객으로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는 오늘 거래가 끝났으니 다음 선택은 고객에게 맡기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뵙겠다. 는 인사는 우리는 다음 달에도 만날 사이 라는 강력한 암묵적 약속을 만듭니다. 고객은 이 인사를 들으며 내 머리는 이 디자이너가 계속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미용실로 이탈할 확률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적인 락인 럭인 전략인 셈입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사전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다음 방문 목적과 시기를 명확하게 뱉고 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달 중순쯤이 좋은데 15일 목요일이나 17일 토요일 중에 언제가 더 편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장에서 다음 예약을 잡고 가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미용실의 매출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디자이너의 스케줄은 안정적으로 채워집니다. 출근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무심히 던졌던 수많은 안녕히 가세요. 이 평범한 인사를 다음 달 몇 일 파마할 때 뵙겠습니다. 라는 전문가의 당당한 약속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의 디테일이 고객의 발걸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매출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다음 고객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배움의 거리가 관계의 거리, 관계는 신뢰의 척도,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격이 된다. 서론, 미용실의 생존 조건, 가격을 결정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골목마다 자리 잡은 수많은 헤어숍 중 어떤 곳은 커트 하나에 수만 원의 프리미엄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어떤 곳은 저가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경영난에 허덕입니다. 같은 가위와 같은 약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왜 헤어 디자이너와 미용실의 가치는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는 것일까요? 단순히 입지가 좋아서 혹은 인테리어가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미용 비즈니스의 본질은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를 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의 핵심에는 바로 가격 프라이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은 단순히 메뉴판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지불하는 가치에 대한 인정이며 디자이너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존재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와 가격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매우 정교한 세 가지 인과관계의 사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움의 거리가 관계의 거리가 되고 관계는 신뢰의 척도가 되며 신뢰는 결국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격이 된다. 이명재는 뷰티 산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헤어 디자이너와 경영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대적인 성장의 메커니즘입니다. 배움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완성하기까지 이 위대한 가치의 사슬이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그 본질을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1단계, 배움의 거리가 관계의 거리를 결정한다. 모든 성장의 시작점은 배움입니다. 미용업계에서 배움이란 단순히 새로운 트렌드 컷을 익히거나 트렌디한 펌 약재의 사용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두상과 모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눈, 모발 생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면의 니즈를 읽어내는 인문학적, 경영학적 소양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배움의 거리란 디자이너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도달한 전문성의 깊이와 넓이를 뜻합니다. 반면 관계의 거리는 고객이 디자이너를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심리적 좁혀짐을 의미합니다. 왜 배움의 거리가 관계의 거리를 결정할까요? 공부하지 않는 디자이너는 고객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부족하면 대화는 늘 표면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주말에 뭐 하세요? 같은 식상한 스몰 토크만으로는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고객은 미용실에 사적인 잡담을 나누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 고민을 해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움의 깊이가 깊은 디자이너는 첫 만남부터 대화의 격이 다릅니다.
고객의 모발 상태를 보고 그동안의 관리 습관을 정확히 짚어내며 두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커트 디자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모발이 많이 빠지시네요. 라는 단순한 관찰에 그치지 않고 두피의 턴오버 주기와 해부학적 관점에서의 크레이니얼 케어적 접근을 통해 모근이 약해진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고객은 디자이너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의 전문성을 체감하는 순간 깊은 감탄과 함께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 내 머리를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고객과 디자이너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집니다. 결국 디자이너가 얼마나 치열하게 배우고 연구했느냐, 배움의 거리가 고객이 디자이너를 얼마나 가깝고 특별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느냐, 관계의 거리를 좌우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2단계, 관계는 신뢰의 척도다. 배움의 거리를 통해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성공적으로 좁혔다면 그 좁혀진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관계란 단순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라는 질문은 곧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과 완벽하게 동의어가 됩니다. 즉, 관계는 신뢰의 척도입니다.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은 늘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가 망하면 어쩌지? 나에게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술을 권해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면 어쩌지? 같은 불신과 방어 기제가 무의식 중에 작동합니다. 이 방어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끈끈한 관계성에서 비롯된 신뢰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본질은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고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컨설팅으로 진화합니다. 디자이너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객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고민하고 그에 걸맞은 맞춤형 솔루션을 일관되게 제공할 때 신뢰는 견고한 성처럼 쌓입니다. 신뢰가 구축된 관계 속에서 고객은 디자이너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지금 모발 상태에서는 파마보다 모발 내부에 단백질을 채우는 케어가 선행되어야 다음 달에 원하시는 스타일이 나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신뢰가 없는 고객은 매출을 올리려고 영양시술을 추가하는구나라고 오해하지만 신뢰가 두터운 고객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제안하는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처럼 깊은 관계를 통해 형성된 높은 신뢰의 척도는 고객이 미용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미용실이 아무리 가격 할인 행사를 하고 화려한 광고를 진행해도 신뢰라는 끈으로 묶인 고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디자이너만을 찾는 대체 불가능한 단골이 됩니다. 3단계,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격이 된다. 이제 이같이 사슬의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신뢰가 가격이 되는 단계입니다. 많은 경영자와 디자이너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고 싶어 하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객이 이탈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져서가 아니라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디자이너에 대한 신뢰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완벽하게 형성된 관계에서 가격은 더 이상 저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가격은 디자이너의 전문성과 권위를 보장하는 증표이자 고객 스스로가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의 근거가 됩니다. 소비 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불확실성을 극혐합니다. 내 머리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며 저렴한 곳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완벽한 결과와 최상의 가치를 보장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느낍니다. 즉, 높은 가격은 불안을 제거해준 비용에 대한 대가이며 그것이 바로 신뢰의 핵심 본질입니다. 신뢰가 가격으로 치환되는 순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저가 경쟁의 피로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덤핑 미용실이 생겨나도 나와 고객 사이에 형성된 신뢰 자산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프리미엄 단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홈케어 제품, 프리미엄 스파 메뉴, 고단가의 시술 제안이 저항 없이 수용됩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라면 무조건 믿고 씁니다. 라는 고객의 반응은 바로 신뢰가 가격으로 발현된 최고의 형태입니다. 셋째, 예약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고객은 디자이너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며 당당한 전문가로서의 제안에 따라 다음 방문 일정을 현장에서 미리 예약하는 사전 예약 문화가 정착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미래 매출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메뉴판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시세나 경쟁 업체의 눈치가 아닙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이 나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즉 신뢰의 크기가 곧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결론, 가치의 사슬을 완성하여 당당한 전문가로 우뚝 서라. 우리는 지금까지 미용 비즈니스의 성공을 관통하는 거대한 가치의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배움의 거리, 관계의 거리, 신뢰의 척도, 프리미엄 가격.
이 사슬은 어느 한 골이라도 끊어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면 알맹이 없는 가벼운 침묵에 그치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쌓일 리 없으며 신뢰가 없는데 가격만 올리려고 하면 고객은 배신감을 느끼며 떠나버립니다. 높은 매출과 성공을 꿈꾸는 헤어 디자이너라면 매달 정산되는 매출 전표의 숫자에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가치의 사슬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전문성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배움의 거리를 확보했는가? 그 배움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심리적 관계의 거리를 얼마나 좁혔는가? 좁혀진 관계 속에서 고객에게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올바르게 증명해내고 있는가? 만약 현재 자신의 기술료와 매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마케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치의 출발점인 배움의 거리가 너무 짧았거나 그로 인해 고객과의 신뢰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용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직업이지만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고귀한 전문직입니다. 밤낮을 아끼지 않고 기술을 연마하고 이론을 정립하며 확보한 치열한 배움의 거리는 반드시 고객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관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빚어낸 단단한 신뢰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가격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배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보다 10배 크다는 사실을 알리는 김덕희였습니다. 1. 고객관리. 데이터 기반의 고객 파악. 시술이 끝난 후 오늘 방문한 고객의 시술 내용을 정리하고 재방문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고객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상담과 제안,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방문 시 제안할 시술이 무엇인지 미리 메모장에 기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도적인 고객 유치, 블로그나 SNS 등 나를 알리는 마케팅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예약 비는 시간을 활용하여 잠재 고객에게 정성껏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철저한 동반자 정신, 고객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슬럼프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끝까지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2. 자기관리. 성장을 위한 1%의 노력, 매일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하루에 딱 1%씩만 나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외모 및 이미지 관리, 남을 꾸며주는 직업인 만큼 헤어스타일, 피부, 패션까지 본인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배움과 연습, 퇴근 후나 쉬는 날에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비를 들여 교육을 받고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등 마인드와 실력 향상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멘탈 관리, 힘든 상황이나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더라도 이를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는 역발상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3. 매출 관리. 지표 분석의 생활화, 당일 매출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단가 추이 및 매출에 대한 공식을 명확히 알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리 성장 그래프 구축, 매일 매출을 기록하고 재방문 수를 파악하며 내일의 매출을 준비하는 디자이너는 1년 뒤 객단가가 2에서 3배 이상 상승하는 복리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실함과 매출의 상관관계, 데이터 쌓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매출은 평생 제자리에 머물게 되므로 성실함이 곧 매출이자 실력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보다 10배 크다는 사실을 알리는 김덕희였습니다.